안녕하세요.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는 건축사전의 도슨트 김유아입니다. 이번 주 전시 주제는 생태 건축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건축 양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생태 건축은 1970년대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의 개념으로 등장했죠. 생태 건축은 건축물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데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생태 건축의 주요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과 에너지의 생태적 이용입니다. 태양에너지와 자연 채광 등 자연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죠. 두 번째는 환경 부하 최소화입니다. 공기오염, 폐기물, 폐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입니다. 건축물의 형태, 재료 선정 등을 고려하여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죠. 또한 친환경 자재와 식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내 환경의 질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생태 건축과 다른 양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친환경 건축은 생태 건축보다 환경오염과 자원 절약에 초점을 둡니다. 지속가능 건축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죠. 또한 녹색 건축은 보통 국제적 인증 기준에 맞춘 친환경 건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태 건축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 바로 보스코 베르티칼레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수직숲을 뜻하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건축물의 생물 다양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건물입니다. 건물에는 약 800그루의 나무와 5000그루의 관목이 자라고 있는데요. 건설 후 몇 년이 지나자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어 사람과 나무, 새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나무는 필터 역할을 하여 수직숲의 온도를 3도가량 줄여주죠. 또한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며 해가 들어와 내부 공간을 데워줍니다. 여러분, 보스코 베르티칼레에는 플라잉 가드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조경관리 전문가들로 건물의 식재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옥상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죠. 가지치기를 비롯해 식물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건물 관리에 힘씁니다. 또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회수된 빗물을 사용하여 식물들에게 공급하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러한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건축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한계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건축물은 런던 시청입니다. 런던 시청은 공처럼 생긴 비대칭 곡선 구조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외형 덕분에 양파, 타조알, 달걀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런던 시청은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이 지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러한 설계는 태양 복사율을 조절해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기존의 사무용 건물보다 약 25%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또한 건물의 외벽 대부분은 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표현한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열린 행정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런던 시청이 시민 행동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런던 시청 앞 광장은 인종차별 반대 집회, 반전 평화 집회 등 다양한 시민 행동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런던 시민 수천 명이 이곳에 모여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라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실제로 이를 수용하여 런던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먼저 기후 비상선언을 한 도시가 되었죠. 이번 생태 건축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건축사전 즐거우셨나요?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저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김유아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문서를 토대로 암호해독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기밀 문서? 물리학상 문서에 또 다른 오류가 생겼네.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 다시 알아보면서 오류를 해결해 봐야겠어. 노벨 물리학상은 매년 물리학 분야에서 인류의 이해를 깊이 있게 확장한 업적에 수여돼. 이 상은 순수 이론부터 응용 연구까지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지. 하지만 이 명단에는 수상연도만 남아있고 수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어. 2023년 해당 연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물은 안 윌리에와 피에르 아고스티니로 추려지겠군. 이제 인물들을 파악해볼까? 안 윌리에, 19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물리학자로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역대 5번째 여성 과학자야.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원자 물리학 교수인 릴리에는 기초공학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어. 노벨상을 받은 그녀는 기쁨을 드러내며 특히 여성 수상자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더욱 특별하다고 밝혔지.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연구와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과학에 도전하라고 전했어. 피에르 아고스티니, 194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실험 물리학자로 초고속 광학과 원자 물리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 그는 과학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열망 덕분에 82의 나이에도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어. 본부, 인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연구에 대해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암호를 풀 수 있을 거야. 먼저 그들은 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 전자의 움직임은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들은 전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전자의 속도를 뛰어넘는 빛의 파동을 만들어냈지. 벌새의 날갯짓을 촬영하는 고성능 사진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진을 찍어서 보면 프레임이 나뉘어서 날갯짓 하나하나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1987년 안 릴리에는 적외선 레이저 빛을 불활성 기체에 비추는 실험을 진행했지. 불활성 기체는 보통 온도와 압력에서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지 않는 기체야. 레이저 빛이 기체에 닿으면 기체 안에 있는 전자가 그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이렇게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그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바꿔 밖으로 내보내지. 그런데 이때 나오는 빛은 하나의 파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빛이야. 이것을 광파라고 불러. 이 광파들을 잘 조합했을 때 아주 짧은 파장을 가진 새로운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어. 즉 윌리에는 100경분의 1초인 아토초 시간대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거지. 이러한 릴리의 발견은 이후 아토초 과학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어. 아토초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 하지만 암호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 후 아고스티니 교수는 아주 짧은 파장을 이용해서 아토초처럼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나오는 레이저 빛도 만들었어. 이러한 아토초 레이저 빛을 이용하면 극단적으로 빠른 전자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야. 전문가들은 이들의 연구를 통해 아토초 과학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어. 아토초 단위로 존재하는 빛의 파동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그중 의료 분야가 대표적이지. 아토초 파동을 활용하면 엑스레이의 DNA가 손상되는 아주 짧은 순간까지 관찰할 수 있거든. 아고스티니의 연구에서도 아토초가 반복되는 걸 알았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 릴리에는 아토초를 포착하기 위한 빛의 광파 발견, 아고스티니는 아토초 동안 빛의 파동 유지. 아,
결국 아토초 자체가 비밀 열쇠를 쥐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암호의 답, 아토초겠군.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단서를 찾아 마지막 암호 해독까지 완료했습니다. 복구시킨 수상자 명단은 본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